이번 비디오에서는 유니티 게임 엔진의 원리를 설명할 거예요. 먼저 게임 오브젝트랑 컴포넌트를 설명한 다음에 이어지는 비디오에서는 메시지랑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할 내용들은 유니티 게임 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엔진들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먼저 게임 엔진을 사용하는 이유를 볼게요. 게임 엔진은 로우 레벨을 감싸고 있는 이미 완성된 기반 코드를 제공해요. 개발자는 게임 엔진의 코드를 재사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도구를 만드는 것보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로직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재사용성은 게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유니티가 제공하는 재사용 방법이 컴포넌트 시스템인데, 컴포넌트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일단 먼저 전통적인 재사용 방법인 상속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상속은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를 기반으로 기능을 덧붙여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기반이 되는 클래스를 베이스 클래스 또는 부모 클래스라 부르고요. 부모 클래스를 확장해서 만든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 또는 파생 클래스라 불러요. 중요한 점은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가진 채로 거기에 자기만의 코드를 덧붙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서 이미 작성했던 코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클래스는 묘사할 대상과 관련된 코드를 묶는 단위예요. 몬스터 클래스가 있다면 그 안에는 몬스터랑 관련된 코드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물론 이게 클래스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아니고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비디오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면 상속으로 개발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개발자가 상속으로 게임 속 몬스터를 만드는 예를 생각해봤을 때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몬스터 클래스를 먼저 만드는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몬스터 클래스는 몬스터로서 필요한 필수 기능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애니메이션, 공격과 방어, 물리 기능 같은 것들요. 하지만 몬스터에게는 제대로 된 외형도 없고요. 공격과 방어력 같은 구체적인 수치도 할당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몬스터 클래스의 역할은 게임 속 몬스터로서 바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게임 속에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몬스터 클래스들을 구현할 때 필요한 기초 공사를 대신하는 부모 클래스로서 사용되기 때문이죠. 즉 오크나 거미, 악마 같은 다양한 파생 몬스터들을 구현할 때 몬스터 클래스를 확장해서 만든다는 뜻이에요. 즉 중간 그림에서 클래스 오크 오른쪽의 콜론 표시는 오른쪽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해서 왼쪽에 자식 클래스를 만든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요 오크 콜론 몬스터 적혀 있는데 몬스터 클래스를 기반으로 그 위에 오크 클래스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자식 클래스인 오크는 일단 몬스터 클래스의 모든 기능을 가진 채로 시작하기 때문에 몬스터에서 이미 구현한 인공지능, 애니메이션, 공격, 방어 같은 기능들을 다시 구현할 필요가 없죠. 덕분에 개발자는 오크 고유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는 몬스터 클래스에 덧붙여서 초록색깔 피부랑 오크의 애니메이션 스킬이나 그 외에 오크 고유의 기능을 붙여서 오크를 완성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크 대장, 오크 치프탄을 만들 때는 오크 클래스를 기반으로 오크 치프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크에서 이미 작성한 기능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오크 클래스 위에다가 헬멧을 씌워주고 오크 대장으로서의 몇 가지 추가 스킬들을 부여하면 오크 치프탄이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상속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진 코드를 확정해서 새로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이게 상속의 힘이지만 상속은 만능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추격하면 완벽하게 순수한 베이스 클래스를 만드는 것은 힘들기 때문인데, 따라서 자식 클래스가 필요로 하지 않는 기능도 상속하게 되고요. 자식 클래스는 선택적으로 기능을 상속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 비유하자면 자식이 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때는 재산만 상속할 수는 없고요.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해야 돼요. 두 개 중에 원하는 것만 골라서 상속할 수가 없어요. A is B라는 형태로 뭔가를 구현했을 때의 단점이에요. 상속은 부모의 모든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A가 자식 클래스고 B가 부모 클래스라 봤을 때 A의 일부분은 B 그 자체라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A는 B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상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봅시다. 지금 보는 예시에서 개발자는 RPG 게임에서 플레이어랑 NPC랑 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구현할 것들을 편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캐릭터라는 부모 클래스를 미리 만들었다 볼게요. 즉 미래에 캐릭터 형태의 오브젝트들이 필요로 할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을 캐릭터 안에 구현을 한 거예요, 미리. 물론 프로그래머는 최대한 예측을 해서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넣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먼 미래를 너무 일찍 예상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죠. 하여간 캐릭터 클래스에서는 물체의 표면을 그리는 렌더러, 사람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는 휴머노이드 애니메이터, 물리 기능을 담당하는 코드, 체력 시스템 이외에 잡다한 캐릭터로서의 기능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플레이어, NPC, 몬스터 클래스를 작성할 때는 캐릭터 클래스를 상속해서 캐릭터 클래스에서 이미 구현된 기능을 재활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요. 일단 먼저 플레이어 클래스를 캐릭터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플레이어 클래스는 캐릭터 클래스의 렌더러랑 물리 기능 같은 것들을 가진 채로 그 위에다가 직업 시스템이라든지 스킬 시스템이라든지 사용자 조작을 받는다든지 전투 시스템 등을 덧붙여서 플레이어 클래스를 구현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 NPC 클래스를 캐릭터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NPC는 공격당해서 죽으면 안 돼요. 중요한 NPC가 죽어서 사라지면 게임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캐릭터 클래스에 헬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NPC는 헬스 시스템을 상속받아서 다른 캐릭터가 NPC를 공격했을 때 데미지를 입고 죽을 수 있게 되죠. 따라서 NPC는 체력 시스템을 가지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NPC는 물리 기능을 가질 필요도 없죠. 왜냐면 NPC는 제자리에 서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거래를 하는 역할인데, 그래서 움직일 필요도 없고 물리 엔진 오류로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NPC 클래스를 작성할 때 캐릭터 클래스에서 상속받아 가져왔던 물리 기능과 헬스 시스템 코드를 덮어쓰기로 삭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존 기능을 삭제함으로써 거기랑 연관된 기능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망가진 기능들도 수리해야죠. 그런 다음에야 NPC만의 고유한 거래 기능이나 혹은 대화 기능을 넣을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상속을 통해서 오히려 일이 복잡해졌어요. 마찬가지로 몬스터 클래스를 작성할 때 캐릭터 클래스를 상속해서 재활용해서 그 위에 몬스터만의 기능을 추가하려 했지만, 처음 개발자가 캐릭터 클래스를 고안했을 때는 인간형 캐릭터의 모습에 맞춰서 작성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기능과 물리 기능이 몬스터랑 맞지 않게 돼요. 왜냐면 몬스터는 사람과 다른 뼈대를 가지고 있고, 몬스터는 현실적인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만화 같은 느낌의 과장된 물리 법칙을 사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발자는 캐릭터 클래스에 있었던 휴머노이드 애니메이터랑 피직스를 다시 몬스터 클래스 측에서 덮어쓰기해서 몬스터를 위한 애니메이터랑 몬스터를 위한 물리 기능으로 다시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야 몬스터만의 특별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즉 상속에만 너무 의존하면 오히려 코드를 재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생겨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에 사용될 최소 필수 집합의 기능을 미리 예상해서 베이스 클래스에 몰아넣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미래의 확장 클래스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할지 않을지를 미리 예상하는 게 힘들어요. 거기다가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래머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자가 새로운 기획이 나올 때마다 프로그래머에게 부탁해야 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 방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A가 B의 기능을 가지고 싶을 때는 B를 상속하는 게 아니라 B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A has B인 거죠. 그리고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마다 A는 필요한 기능을 가진 오브젝트를 자기 내부에 포함시키는 거죠. 즉 비어있는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고 그 컨테이너의 기능들을 선택해서 골라서 붙이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이 지금 설명할 게임 오브젝트와 컴포넌트 방식 또는 컴포넌트 패턴, 컴포지션 패턴 등으로 부르는 방식인데, 유니티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는 게임 속에 존재하는 사물을 가리키는 단위고요. 물건 하나가 게임 오브젝트 한 개에 대응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게임 오브젝트 컴포트 방식에서는 게임 오브젝트는 몇 가지 기초적인 필수 기능밖에 없는 단순한 홀더고 빈 껍데기예요. 스스로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죠. 대신에 게임 오브젝트에게 컴포넌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컴포넌트는 게임 오브젝트에 붙일 수 있는 미리 만들어진 부품이고요. 컴포넌트들은 각자 대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게임 오브젝트에게 컴포넌트가 조립이 되면 해당 게임 오브젝트는 자기에게 추가된 컴포넌트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컴포넌트 방식을 사용한 예시를 볼게요. 동물원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전에는 이미 완성된 플레이어나 NPC 몬스터 등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기획자가 프로그래머에게 동물이 아니라 동물에 사용할 다양한 종류의 부품을 미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요. 왜냐면 미래의 게임에 등장할 모든 동물들을 사전에 기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기획자가 요청한 부품들을 구현해서 부품 주머니에 넣고요. 각각의 부품들을 컴포넌트라 불러요. 컴포넌트마다 각자 한 가지씩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날개라는 컴포넌트는 하늘을 나는 능력을 제공하고요. 위장이라는 컴포넌트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추가해주죠. 이제 기획자가 컴포넌트들을 추가할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면 돼요. 먼저 기획자가 코뿔소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기획해서 코뿔소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했다고 볼게요. 중요한 점은 여기서 코뿔소라는 게임 오브젝트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대신에 게임 오브젝트는 컴포넌트를 붙일 수 있는 홀더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품을 컴포넌트 주머니에 찾아서 기획자가 코뿔소 게임 오브젝트에게 추가하면 그 기능이 생기죠. 즉 코뿔소 게임 오브젝트에게 폐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숨을 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다리를 추가하면 걸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코뿔소에게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를 찾아서 추가하면 코뿔소가 완성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획자가 이번에는 상어가 필요한데, 이번에도 기획자는 혼자 상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상어라는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상어에게 필요한 컴포넌트를 찾아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요. 같은 방식으로 독수리라는 이름의 빈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독수리가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세 종류의 동물 게임 오브젝트를 간단하게 완성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컴포넌트 방식은 미리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게임 오브젝트에 조립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의 첫 번째 장점은 유연한 재사용이 가능해요. 왜냐면 상속만 사용했을 때는 부모 클래스의 불필요한 기능까지도 자식 클래스가 다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재사용이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 컴포넌트 방식에서는 원하는 기능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획자가 미리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자가 프로그래머에게 덜 의존하게 되죠.
그리고 원래 개발에서 어떤 기능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그 기능과 관련된 다른 기능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컴포넌트는 독립성이 강해서 컴포넌트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는 그것과 연관된 다른 기능이 망가질 걱정을 덜 하게 돼요. 이러한 컴포넌트 방식의 장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게임 오브젝트는 자신에게 어떠한 컴포넌트가 조립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기능이랑 몇 가지 식별 기능을 제외하면 특별한 기능이 없는 단순한 빈 껍데기라서 그런 거고요. 또한 컴포넌트는 스스로 동작하는 독립적인 부품이라서 컴포넌트는 자신의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된 다른 컴포넌트에 관심이 없어요. 즉 컴포넌트 기능은 컴포넌트 내부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어떤 게임 오브젝트에게 두 가지 이상의 컴포넌트가 존재했을 때 그 두 가지 이상의 컴포넌트는 서로에게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어떤 컴포넌트를 게임 오브젝트에게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 컴포넌트를 삭제해서 뺐을 때 해당 게임 오브젝트나 또는 다른 컴포넌트가 망가지지 않죠. 게임에서 예시를 봤을 때 게임 속에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랑 인공지능 캐릭터 게임 오브젝트가 존재한다 봤을 때 두 개 다 렌더러랑 물리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의 겉모습이 그려지고 물리의 영향을 받게 되죠. 즉 두 게임 오브젝트가 렌더러랑 물리 컴포넌트를 확실히 재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는 유저 입력을 받는 컴포넌트를 추가하고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조작을 받게 되는 컴포넌트를 추가하죠. 즉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컴포넌트를 재사용하면서도 동시에 각자의 사정에 알맞은 컴포넌트를 선택적으로 고를 수가 있죠. 또한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했을 때 기존 컴포넌트들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게임 오브젝트가 망가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만약 제가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에서 물리 컴포넌트만 빼버리면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의 렌더러 컴포넌트랑 유저 입력을 받는 컴포넌트는 그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물리적으로 밀어낼 수 없게 될 뿐이지 정상적으로 동작해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캐릭터의 렌더러 컴포넌트만 지우게 되면 인공지능 캐릭터가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물리 컴포넌트랑 인공지능 조작 컴포넌트가 그대로 동작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컴포넌트 방식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기존 기능, 기존 게임 오브젝트가 망가질까봐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여드릴 예시의 절차랑 코드 등을 나중에 자세히 보게 될 테니까 지금은 자세한 절차랑 코드 문법을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맥락만 보시면 돼요. 실제 유니티에서 보자면, 유니티에서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해놨다 봤을 때 이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나오는 인스펙터 창에서 이 큐브 게임 오브젝트 자체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큐브 게임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 컴포넌트, 메시 필터 컴포넌트, 메시 렌더러 컴포넌트, 박스 컬러드 컴포넌트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게임 오브젝트에게 위치 크기 회전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요.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3D 공간상에서 큐브 게임 오브젝트가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시 필터 컴포넌트는 오브젝트의 그래픽 외곽선을 지정해요. 따라서 메시 필터가 있기 때문에 큐브 게임 오브젝트가 큐브 형상의 외곽선을 가지게 되죠. 메시 렌더러는 메시의 외곽선을 따라서 색을 채워서 그래픽의 외형을 그려요. 메시 렌더러가 있기 때문에 큐브 게임 오브젝트가 그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박스 컬라이더는 물체의 물리적인 표면을 만들어서 다른 물체가 부딪힐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제가 만약 큐브 게임 오브젝트에 물리적인 기능을 추가해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싶다면 큐브 게임 오브젝트에게 Add Component 버튼 누르고 물리, 피직스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강체를 의미하는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붙이게 되면 큐브 게임 오브젝트는 물리적인 기능을 가지게 돼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즉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큐브 게임 오브젝트가 밑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미 존재하는 컴포넌트를 삭제할 수도 있죠. 만약에 제가 큐브 게임 오브젝트에게 박스 컬라이더를 지우게 되면 큐브 게임 오브젝트는 다른 기능들을 멀쩡하게 동작해요. 다만 물리적인 표면이 존재하지 않아서 다른 물체가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되죠. 예시를 위해서 제가 하이어키 창에서 3D 게임 오브젝트 플레인 바닥을 만들어서 밑에 두고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큐브 게임 오브젝트가 그대로 바닥을 뚫고 내려가게 되죠. 다시 큐브 게임 오브젝트에게 물리적인 표면을 만들어주는 박스 컬라이더를 붙여주게 되면 다시 딱딱한 표면을 가지게 돼서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큐브 게임 오브젝트가 플레인을 안 뚫고 내려가게 되죠.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큐브 게임 오브젝트가 스스로 기능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큐브 게임 오브젝트의 기능들은 컴포넌트들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박스 컬러들을 지웠을 때 큐브 게임 오브젝트가 망가지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컴포넌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한다고 해서 게임 오브젝트가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게임 오브젝트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조립하고 그 컴포넌트를 통제함으로써 로우 레벨이 아니라 게임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새로운 C#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점퍼라고 할게요.
그리고 큐브 게임 오브젝트에게 스크립트를 붙여서 점퍼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큐브 게임 오브젝트가 점프하게 만들 거예요. 중요한 점은 저는 물리 법칙을 몰라요. 힘을 받았을 때 물체가 얼만큼의 속도로 얼만큼의 높이로 도달해야 되는지도 수식을 모른다고 가정할게요. 하지만 물리 기능을 담당하는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스크립트로 가져올 수 있는 변수라는 통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통로를 통해서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리지드 바디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쓰면 돼요. 즉 스타트 함수라고 부르는 이 영역은 게임이 시작될 때 자동 실행되는데, 여기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는 물리 기능을 담당하니까 힘을 주는 기능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점을 찍었을 때 힘을 뜻하는 포스를 찍어보면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 내부에 add 포스라는 기능이 이미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복잡한 수학적 수식을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add 포스라는 기능을 쓰고 x방향으로 0, y방향으로 500, g방향으로 0, 즉 옆쪽으로는 0, 위쪽으로는 500, 앞쪽으로는 0만큼의 힘을 준다고 해요. 즉 우리는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세이브하고 코드를 돌아가서 방금 만들었던 my 리지드 바디라는 통로로 진짜 리지드 바디를 연결해주면, 자 코드상에서 my 리지드 바디의 기능을 쓰게 되면 실제로는 그 my 리지드 바디라는 통로로 연결된 실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동작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코드에서 리지드 바디의 add 포스 0,500,0을 쓰게 된 것은 여기서 그대로 실행이 되고요. 따라서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큐브 게임 오브젝트가 위로 점프하게 돼요. 문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오는 모든 문법들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중요한 점은 제가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물리 법칙을 전혀 모르고 수학 공식도 다 모르지만 그저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에게 위쪽으로 500만큼 힘을 줘서 점프하라고 명령했다는 뜻이죠. 즉 컴포넌트 덕분에 우리는 바닥부터 모든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되는 방식이죠. 즉 어떻게 구현할지를 물어보지 말고 그냥 시키면 돼요. 그만큼 우리는 게임 로직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니티의 방식이자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를 조립하는 방식의 구조랑 장점을 설명드렸는데, 이 방식의 장점은 컴포넌트의 독립성 덕분에 생긴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컴포넌트가 독립적이라면 누가 컴포넌트의 기능을 실행시킬까라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컴포넌트는 자기만의 핵심 기능 이외에도 컴포넌트의 스스로의 시동을 거는 스타트라는 기능과 1초에 수십 번씩 자신의 상태를 갱신하고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될 처리를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컴포넌트들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스타트나 업데이트 같은 기능처럼 컴포넌트가 스스로의 시동을 걸고 스스로의 엔진을 계속 돌리는 이러한 기능들이 실행돼야 되는데, 독립성 때문에 외부에서 이 기능들을 직접 실행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컴포넌트가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된 순간 스스로에게 시동을 걸고 자신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동작시키는지 의문이 남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다음 비디오에서 설명드릴게요.